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기혼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절을 추억하며 사시나요? 살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게 사람 인생인 것 같아요. 또 어떤 기억은 머리카락에 붙은 껌처럼 절대로 잊혀지지 않잖아요. 껌이 달라붙은 머리카락은 잘라내게 되는 것처럼 전 11살 이전의 기억을 지우려 20년 동안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어른이 된 후에도 지우지 못했어요. 꿈에서 반복되는 그날의 기억이 어찌나 생생한지 전 울면서 잠에서 깨어나곤 했죠. 자기야, 괜찮아? 왜 그렇게 몸부림을 쳐? 나쁜 꿈 꿨어? 꿈에서 또 불났어. 응, 나 물 좀 줄래? 너무 뜨거웠어. 전 찬물을 마시고도 모자라 불을 켜고 온몸을 살피곤 했습니다. 그날 전 조금의 화상도 입지 않았어요. 크게 다친 아빠 그리고 엄마의 모습은 꿈에서도 볼 수 없지만 깨어난 전 늘 제 몸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왜 그래? 어디 다쳤어? 아니야, 미안해. 나 때문에 잠 깼지? 불 꺼. 난 거실에 나가 있을게. 그러다 또 밤새면 어쩌려고. 남편에게 다시 자라고 하고 전 TV를 켭니다. 드라마, 영화를 보지 않는 전 유일하게 보는 게 뉴스예요. 매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특히 사건 사고가 나오면 유심히 보곤 하죠. 리모컨을 누르다 음악이 흘러나오면 전 아예 TV를 끄게 되네요. 노래 역시 그날 이후 절대로 부르거나 듣지 않았거든요. 제 인생은 불이 난 그날 전과 후로 갈리게 됐어요. 흑백, 희극과 비극, 그렇게 분명히 나뉘게 됐죠. 어린 시절 한때 전 명랑한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음악 속에서 자라났죠. 아빠는 늘 기타를 끼고 사셨고 송골매에 어쩌다 마주친 그대를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바보 바보 나는 바보인가 봐 후렴을 부를 때 아빠의 굵은 목엔 핏대가 서곤 했죠. 엄마도 노래를 꽤 잘하셨어요. 두 분은 어린 제가 보기에도 서로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때론 질투가 날 정도로요. 전 외동으로 태어났고 때론 동생을 낳아달라고 졸랐죠. 그럼 아빠는 집에 왕비 1명, 공주 1명 있으면 됐다고, 동생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엄마 몸이 약하셨어요. 저흰 시골에 살았는데 다른 엄마들처럼 밖에서 오래 일하지도 못했고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엔 누워만 계셨죠. 기억하기로 한여름에도 긴팔 옷을 입고 힘들어 하셨어요. 가난한 형편에 아픈 아내를 뒀어도 아빤 늘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우리 집 보물 1호는 기타였어요. 된장찌개에 김치 하나로 저녁을 먹고 나면 아빤 기타를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김결, 밥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지. 음악 시간에 뭐 배웠어? 음악책 가져와봐. 아빤 음악책을 펼쳐놓고 저한테 노래를 시키셨죠. 결국엔 저 빼고 아빠 엄마가 더 신나셨어요.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였습니다. 두 분이 노래를 부르면 동네가 떠나가라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 집 살판 났네. 저럴 시간에 부지런히 움직여서 한 푼을 더 벌어야지. 노세 젊어서 노세면 다야. 결이네 농사도 제일 적게 짓잖아. 오늘만 산다 이런 건가? 저 흥을 누가 말려. 별 걱정을 다 하네. 난 보기만 좋은데. 결이 아빠, 남행열차 기타 반주 좀 해봐. 저녁 먹은 게 소화가 안 되네. 노래 한 곡 시원하게 뽑아야 얹힌 게 내려가겠어. 좋죠, 남행열차. 오늘까지 특별히 무료 공연이니까 마음껏 신청해주세요. 내일부터 표 사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총각김치 가져왔으니까 좀 봐줘. 총각김치 통과. 다음엔 열무김치로 부탁드려요. 우리 각시가 좋아하거든요. 어이구, 암튼 못 말린다니까. 저녁에 놀러 오시는 어른들은 참외, 부침개, 과자 같은 걸 가져다 주셨어요. 덕분에 전 맛있는 거 먹어서 좋았고
숙제하느라 건너방에 있어도 귀가 심심할 틈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가수였어요. 동네에 잔치라도 있으면 꼭 기타를 들고 나섰죠. 아빠는 머리를 길러서 장발을 하고 다녔고 또 두건 같은 걸 쓰고 송골매 노래를 기똥차게 부르셨습니다. 엄만 체구도 작고 무척 마르셨어요. 목소리도 새소리 같아서 아빠랑 정반대였죠. 두 분은 개성이 달라도 아주 잘 어울리셨어요. 전 우리 세 식구 이대로 계속 행복할 줄만 알았습니다. 제가 11살이던 해 가을이었어요. 엄마가 병으로 쓰러지면서 행복은 멀리 달아났죠. 그해 여름 유달리 더위를 타시더니 초가을에 엄마는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에선 엄마 병을 급성 신부전이라고 했고요. 상태는 심각해서 당장이라도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돈이 문제였습니다. 아빤 황소 같은 몸으로 농사일을 하는 대신 여기저기 돈을 꾸러 뛰어다녔어요. 이장님, 저 한 번만 빌려주세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갚겠습니다. 안 그러면 결이 엄마 죽을지도 몰라요. 애 엄마 죽으면 결이는 어떡합니까? 네? 게러게 내가 뭘 했나? 아이 젊고 건강할 때 일 부지런히 해서 돈 모으라고 했잖냐? 지금은 이거밖에 줄 수가 없어. 이 집사람 알면 난리 나네. 그동안 자네가 꺼간 돈도 다 못 갚았잖아. 아이 알고 있어. 네, 알죠.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장님. 이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장 아저씨에게 수십 번 허리를 굽히는 아빠의 등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전 학교가 끝나면 엄마가 있는 병원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 길목 한쪽에 돌탑을 정성스럽게 쌓았어요. 우리 엄마 낫게 해달라고 아빠가 동구에서 얼른 수술시켜 달라고 작은 돌멩이를 쌓아 올렸죠. 가난이 뭔지 돈이 뭔지 잘 모를 때였지만 돌아가는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엄마는 제가 봐도 위독해 보였습니다. 의사도 많고 간호사도 많은데 돈이 뭐라고 사람부터 살려주지. 당장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다들 뭣들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빤 병이 깊은 엄마의 손을 잡고 엉엉 우셨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꼭 살려줄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내 신장 당신한테 꼭 맞을 거야. 걱정 말고 기다려. 아파도 포기하지 말란 말이야, 결이 엄마. 아빤 자신의 신장을 엄마에게 주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엄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빠 신장으로 엄마를 살린 다음에 그러느라 진 빚은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된다고 했어요.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 아빠도 믿고 엄마도 믿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게 잘 될 거라 생각했고 그래야 했어요. 그러나 하늘은 우리 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빤 간절한 마음으로 검사를 받았지만 신장이 맞지 않으셨죠. 의사 선생님한테 안 되겠다는 말을 듣고 아빤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병원비도 다 못 내고 엄마는 쫓겨나듯 퇴원해야 했고 그때부터 집에 누워 계셨어요. 11살이던 전 그때부터 밥을 하고 살림을 하기 시작했죠. 처음 하는 거고 서툴러서 집안은 엉망이 됐지만 그걸 나무랄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워있는 엄마 곁에서 숙제를 하고 걸레질을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엄마를 지키는 마음으로 곁에서 잠들었어요. 아빠는 뭐 하는지 한밤중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죠. 매일같이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그저 애가 탔습니다. 엄마 병원비 된다고 빌린 돈을 다 술 마시는데 쓰는 것 같았죠. 어떤 날은 달빛이 환한 밤이었는데 엄만 끙끙 앓다가 겨우 잠들었고 저만 말똥말똥해 있었죠. 어린 제 입에서 한숨이 흘러나왔어요. 앞이 캄캄했습니다. 밤이 돼도 달빛은 환한데 제 마음은 어둡기만 했죠. 저 멀리 어디선가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또 어쩌다 마주친 그대를 부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바보, 바보, 나는 바보인가 봐. 전 뛰쳐나가 아빠가 있는 곳까지 뛰어나갔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때쯤 아빠를 욕하고 있었습니다. 빌려간 돈으로 엄마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술이나 퍼마신다고요. 전 길바닥에 대자로 누워있는 아빠한테 쫓아가 입을 틀어 막았어요.
아빠, 조용히 해. 엄마 겨우 잠들었단 말이야. 동네 사람들이 싫어해. 아빠 욕하는 거 몰라? 아빠 미워. 왜 술만 마셔? 엄마 저렇게 아픈데 왜 술만 마시냐고. 결아,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못난 아빠라서 미안해. 아빠가 바보야. 천하에 이런 바보가 없어. 네 엄마가 아픈데 수술도 못 시켜주고 내 신장도 안 맞는다잖냐. 아빠도 괴롭다. 살기가 괴로워. 아빤 대자로 누운 채 엉엉 울었고 저도 주저앉아 울었어요. 하늘이 무심하다는 말, 어른들이 하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픈 엄마와 우는 아빠는 너무나 작고 약해 보였어요. 다음 날 학교 가는 길에 전 돌탑을 발로 차 무너뜨리고 말았죠. 이깟 거 다 소용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 선생님의 지갑을 훔쳤어요. 반장에 늘 100점만 맞던 모범생이었던 저였지만 아무 상관없었죠. 전 그 길로 학교를 나와 시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엄마 좋아하는 팥죽을 사서 집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고 전 애가 탔습니다. 전 얼굴이 검게 변한 엄마를 벽에 기대 앉혔어요. 엄마, 팥죽이야. 내가 다 시켰어. 이거 한 입 먹어봐. 엄만 싫다는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먹겠다고 얼굴을 찡그렸어요. 전 화가 나서 쏘아붙였죠. 엄마, 뭐라도 먹어야지. 약도 없고 병원도 못 가는데 먹어야지. 무서워. 너무 무섭단 말이야. 나 이제 학교도 안 갈 거야. 엄마 혼자 있다가 죽으면 어떡해. 나 힘들어. 너무 힘들다고. 그날 오후 담임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전 팥죽을 사고 남은 돈을 모조리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교에 안 가겠다고 말했어요. 선생님한테 죄를 지어 면목 없고 엄마를 간호해야겠다고 했죠. 선생님은 말없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엄마 뻘 되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저한테 흰 봉투를 내미셨어요. 학교에서 성금을 모아다고 하셨죠. 전 그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당장 엄마한테 병원에 가자고 했고 선생님은 차를 태워 엄마와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셨어요. 선생님은 절 따로 불러 말씀하셨죠. 혼자서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엄마도 그걸 바라실 거야. 내일 꼭 학교에 와라. 아버지 언제 오시니? 일 나가셨어?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뻔히 술 마시고 있을 텐데 그 말이 입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빤 선생님이 오신 뒤에도 한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죠. 돌아온 후에는 며칠 동안 마늘 창고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빤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죠. 내내 창고에만 있던 아빤 집에 들어오면 엄마의 손톱을 잘라주고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모아 손수건에 곱게 쌌습니다. 그리고 밤이 늦도록 마늘 창고에 가서 나오질 않으셨어요. 아빠, 엄마 머리카락을 왜 주워? 손톱은 또 뭐하게? 결이 넌 몰라도 된다. 그리고 방에 네 머리카락 떨구지 마로. 엄마 손톱도 함부로 자르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아빠, 밤에 마늘 창고에서 자는 거야? 거기서 뭐해? 경고하는데 김결, 거기 얼씬도 하지 마. 아빠 하는 말 알아들어? 얼씬거리기라도 해봐. 크게 혼날 줄 알아? 알았어. 아빤 괜히 그래. 무섭게. 아빠는 그때 얼굴마저 무섭게 변해 있었어요. 아빠의 호통에 전 두려워서 알았다고 했고 마늘 창고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거긴 재밌는 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평소에도 가지 않았어요. 아빠는 엄마 곁에 오면 늘 바닥을 훑거나 엄마 머리카락을 뽑았고 며칠에 한 번씩 손톱도 잘라줬죠. 그걸 또 손수건에 곱게 싸서 나갔고요. 전 엄마 옆에 누워 속삭였습니다. 엄마, 옛날 얘기 알지? 손톱이랑 머리카락 같은 게 똑같은 사람으로 여러 명 변하는 거. 아빠도 엄마 분신 만드나? 다시 건강한 엄마 만들려고. 엄마, 오늘은 눈도 못 뜨겠어? 나 좀 봐봐. 하루가 다르게 엄만 나빠지고 있었어요.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파도 좋으니 엄마가 이렇게만 계셨으면 싶었어요. 전 엄마 얼굴에 제 얼굴을 대고 울었습니다. 착하고 예쁜 엄마가 왜 이런 병에 걸린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엄만 간신히 말을 이어가셨죠. 결아, 왜 울어? 걱정 마. 엄마 일어날 거야. 우리 딸 밥 먹었어? 엄마가 밥 해줘야 하는데. 밥 안 해줘도 돼. 엄마 미워. 왜 이렇게 아픈 건데? 엄마 얼른 병 나아서 전처럼 살자. 같이 시장에도 가고 노래도 부르자, 엄마.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닥타닥 튀는 소리,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에 잠에서 깼고 들리는 소리에 겁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불이 났다고, 마늘 창고에 불이 났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엄마도 뭔가 이상한지 눈을 떴고 제 이름을 불렀죠. 결아, 이상하다. 이 냄새는 뭐고 소리는 뭐야? 현관문과 창문의 어른거리는 불그스름한 뭔가에 소름이 끼쳤어요. 너무나 불길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탄내가 훅 들어왔어요. 나가보니 검은 하늘에 새빨간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요. 마늘 창고에 불이 나 입구가 있는 앞쪽부터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죠. 전 순간 아빠가 떠올랐습니다. 불이야! 아빠! 아빠! 그때 동네 사람들이 다 뛰어나와 불이야 불이야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전 미친 듯이 아빠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와중에 아버지 뒷모습이 보였어요. 맨발로 물이 찰랑이는 주전자와 양동이를 든 채 불이 난 창고로 마구 뛰어가더라고요. 아빠, 가지 마! 아빠! 절대로 가선 안 될 그곳에 아빠는 뛰어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엄마의 비명소리도 들렸습니다. 아픈 엄마한테 나온 소리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죠. 여보, 결이 아빠! 엄만 제가 잡을 새도 없이 아빠를 향해 마늘 창고의 불길 속으로 뛰어갔어요. 전 소리를 지르며 엄마의 뒤를 쫓았지만 돌에 걸려 넘어졌고 아빠 엄마를 집어삼킨 화마에서 더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제 다리를 잡고 집 쪽으로 끌어냈어요. 결아, 정신 차려. 너까지 이러면 어떡해? 아저씨,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아빠가 먼저 들어갔어요. 엄마도 안에 있다고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큰일 났네. 앞문은 글렀고 뒷문으로 가보자고. 빨리. 이러다 줄초상 치르겠어. 마늘 창고의 불길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었죠. 동네 아저씨들이 뒤편으로 쫓아갔고 구사일생으로 아버진 그곳에서 빠져나왔어요. 아빠는 온몸에 화상을 입어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흙바닥에 몸을 구르셨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어요. 결이 엄마가 저 안에 있어. 이를 어째? 소방차 아직 안 왔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저기 오네. 우리 못 들어가. 이 결이 아빠도 겨우 구했어. 이게 뭔 난리여.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전 벌떡 일어나 마을 입구 쪽을 봤죠. 그때였습니다. 거짓말처럼 하늘에서 우르릉 천둥이 치더니 비가 한두 방울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늘 창고는 그때 앞쪽부터 허물어 내리기 시작했죠. 엄마! 안 돼, 엄마! 엄마는 결국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아프도록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는 빗물에 섞여 흘러내렸어요. 이제야 비를 뿌리는 하늘이 너무너무 미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던 것 같아요. 하늘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게. 뒤늦게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화재 현장을 정리하며 엄마라고 추정되는 시신을 꺼냈습니다. 전 어른들이 말려서 엄마의 마지막을 볼 수도 없었어요. 아빠가 구급차에 실릴 때도 그쪽으로 가려는 절 동네 아줌마가 말렸습니다. 화상을 입은 아빠의 모습을 보지 말라는 거였죠. 전 울다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깨어났을 때 비는 그쳐 있었고 햇살이 찬란했어요. 마을 회관에 전 덩그러니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높은 가을 하늘이 보였어요. 무심한 햇살, 무정한 하늘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죠.
전 마을회관에 누워 있었고 동네 할머니와 아주머니들이 절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빤 병원에 실려갔다고 했어요. 엄마는요? 엄마, 거기서 죽은 거 아니죠? 우리 엄마 살아있죠? 멍하니 묻는 제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죠. 어른들 모두 제 시선을 피할 뿐이었어요. 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영원히 제 곁을 떠나다는 것을요. 엄마, 이러는 게 어디 있어? 나만 두고 가는 게 어디 있냐고. 나도 데려가지. 난 어떻게 살라고. 전 바닥을 뒹굴며 울다가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엔 아빠와 저 둘만 남게 됐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전 또 한 번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겨우 목숨을 구한 아빠가 정신을 놓아버린 거였어요. 화상을 입고 나온 순간에도 아빠는 엄마를 찾았고 엄마가 구조되지 못했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화상 정도가 심해 치료가 시급했는데 그것도 거부할 만큼 아빤 괴로워하며 날뛰셨대요. 전 아빠와 함께 있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며 외가 친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며 저를 주사위 넘기듯 떠넘기려 했죠. 부모님은 양가에서 반대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명절에도 왕래를 하지 않았고 모두 처음 보는 어른들이었습니다. 이모라고 해서 인사를 하고 고모라고 하니 꾸벅 또 인사를 했죠. 동네 어른들이 안타까워하셨어요. 부모 없으면 천둥벌거숭이나 다름없지. 결이 불쌍해서 어쩌누. 부모한테 참 예쁨 받으며 컸는데. 아이, 다들 결의를 못 데려가겠다는 거야, 지금? 엄마 잃고 아빠는 정신이 돌았는데, 그럼 애를 혼자 둬? 아이고, 이 매정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핏줄인데 서로 거둘 생각은 안 하고. 부모 없는 전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렸죠. 양가 어른들 모두 엄마의 죽음, 우리의 불행을 탓하기 바빴습니다. 차라리 제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소리까지 듣게 됐어요. 결국 엄마의 언니, 이모네가 절 맡게 됐고 전 그분들의 차에 실려 서울에 가게 됐어요. 흉물이 된 마을 창고, 텅 비어버린 집을 뒤로하고 서울로 떠나는 그날부터 고생이 시작됐죠. 이모는 참 매정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멸시와 구박 속에서 전 이를 악물었죠. 아빠가 날 찾아오겠지. 다시 정신을 차려서 치료도 받고 날 데리러 오겠지. 그 희망 하나만 잡고 버텼지만 아빠는 그해 단 한 번도 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하던 그해 이모가 온수도 못 쓰게 해 찬물로 머리를 감던 그날 아침 아빠의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럼 그렇지. 네 애비가 애저녁에 괜찮은 인간이었으면 내가 네 엄마 결혼 반대도 안 했어. 야, 네 아버지 병원 탈출했단다. 이번에 3번째 병원인 건 아니? 병원비도 결제 못해서 우리 집까지 전화 온 거야. 오갈 데 없는 너 맡은 죄로 딸내미 사는 집이라고 전화 왔다고. 네 아빠 병원비 내라는데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이모, 아빠 어디 있대요? 병원 나와서 이모한테 연락 안 왔어요? 아빠, 내가 여기 있는 거 알아요? 아빠한테 말했냐고요. 몰라 이거사. 그렇게 궁금하면 네가 나가서 찾아봐. 아유, 골치 아파. 전 이모 반응과 상관없이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아빠가 절 찾아올 줄 알고요. 아빠가 오면 둘이 살게 되겠지.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낫겠지. 뜨거운 물도 쓰고 밤 늦게까지 책도 볼 수 있겠지 했지만 제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빤 그 길로 자취를 감췄고 20년간 제게 연락 한 번 없었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었죠. 학교를 오가다 어디서 엄마라는 소리가 들려오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부모, 가족, 엄마라는 말을 듣거나 보게 되면 글자를 하나하나 해체해 자음과 모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떠올리게 하지만 기억, 지읒, 이응, 미음 각각은 낮자일 뿐이었으니까요. 이모네서 구박 속에 살면서 전 눈과 귀를 닫고 공부에 매달렸어요.
하루빨리 이모네 집에서 독립하는 길은 공부해서 장학금 받고 대학 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목표는 의사가 되는 거였고 어떻게든 이룰 작정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빠를 지우기 위해 노력했죠. 좋은 기억, 나쁜 기억 할 것 없이 기억을 삭제해버렸습니다. 대신 독하게 공부해 지방의대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게 됐어요.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어서 이모네 집에서도 탈출할 수 있었죠. 너 혼자 큰 거 아니다. 의사 되면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한 거 이자 쳐서 갚아. 입 싹 씻지 말고. 알았어? 걷어 키운 공 모른 척 하지 말라는 이모 말에 전 병원에 들어가 받은 월급 3달치를 몽땅 모아서 줬습니다. 고맙다. 앞으로도 종종 챙겨줄 거지? 아니요. 앞으론 연락할 일 없을 거예요. 이모네 살면서 잘 씻지도 먹지도 못하고 숨 쉬는 것도 눈치 봤어요. 덕분에 독해졌고 이 자리까지 왔네요. 저 밤마다 깨알같이 일기 쓴 거 모르죠? 언제 몇 날 며칠 어린 내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다 써 있어요. 그 내용 애들 손주 앞에 다 까발려지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사시는 동안 마음 곱게 쓰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이모와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마늘 창고에 불이 난 후 20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30대에 전 의사로 일하면서 얼음 심장이란 별명을 갖게 됐죠. 병원에서 전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통합니다. 기쁜 일에도 웃지 않고 가슴 아픈 일에도 무표정했어요. 사람들이 놀라거나 흥분하는 일에도 거들지 않았죠. 가깝게 지내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요. 그런 제게 비밀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전 결혼했고 남편이 있었어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고 우린 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살고 있었죠. 남편은 저보다 2살 위고 제가 유일하게 마음을 내보이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결혼하면서 전 남편에게 요구 조건을 내걸었죠. 주변에 알리지 말자고요. 쓸데없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 싫어. 우리 결혼한 거 절대 티내지 말아줘. 알았어. 걱정하지 마. 자기가 싫어하는 거 나 절대 안 해. 야, 진짜 실감이 안 난다. 우리 부부 된 거. 그래도 아쉬웠던 남편은 자기가 유부남이라고 말하고 다녔지만 전 워낙 차가운 성격에 친구도 없어 그런 말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 입장에서 결혼은 기적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온돌처럼 은근하고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의대 본과 때부터 저한테 감정을 표현했는데 늘 밀어내는 저를 끝까지 기다려줬어요. 한번 헤어져도 봤는데 도저히 혼자서는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전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고 부부가 됐습니다. 남편은 제 차디찬 인생의 유일한 안식처가 됐죠. 그는 아이를 원했지만 전 망설이고 있었어요. 기다릴게. 네 마음 열릴 때까지 나 기다릴 수 있어. 40, 50이 돼도, 아니, 할아버지가 돼도 괜찮아. 외동도 좋으니까 우리 아이 갖자. 내가 다 키울게. 너 알잖아. 한번 약속한 거 잘 지키는 거. 2, 3년 안엔 어렵고 나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 시간을 줘. 사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마음은 쉽게 돌아설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유성 씨 곁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요. 자식을 저렇게 원하는데 전 그저 두렵기만 했거든요. 그렇게 결혼 8개월이 지났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쓰러져 실려온 환자의 악취 때문이었죠. 다들 피하는 환자를 보러 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까맣게 탄 얼굴에 떡진 머리, 목까지 올라온 화상 흉터에도 불구하고 아빠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당신이 여길... 엄마 장례식 후 20년 동안 기다리다 못해 미워하고 미워하다 못해 기억을 까맣게 지워버린 아빠가 응급실 침대 위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분명히 김태수. 아빠가 맞았어요. 지저분한 행색, 풍기는 악취는 대단했죠. 노숙자인 아빠는 20년 전과 달리 삐쩍 마르고 온몸이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전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어요. 아빤 고통에 신음하며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죠. 본인의 아픔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를 눈여겨볼 수도 없는 것 같았어요. 아빠는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이었고 간암 말기 환자셨죠. 암 판정 뒤에도 병원 대신 거리에서 지내셨던 것 같았어요. 이번엔 노숙인 지원센터에서 아버지를 병원으로 보낸 것 같았습니다. 고작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다니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어요. 필요한 조치 후 아버지를 병동으로 올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왜 이제 내 앞에 나타난 건지 우연이라고 해도 정말 원망스러웠죠. 다행히 아빠는 절 못 알아봤어요. 간호사가 연락할 가족 없냐고 노숙자 센터 직원 말고 진짜 가족 없냐고 연거푸 물었지만 아빠는 없다고 했죠. 연락처, 핸드폰 아무것도 없으세요? 센터에선 김태수님한테 딸이 한 분 있다고 하던데 딸 연락처 모르세요? 딸, 없어. 이 자식 몰라, 난. 간호사가 한숨을 푹 쉬며 제 곁을 지나쳐 갔어요. 전 냉정하게 아빠를 바라보게 됐죠. 그래, 까맣게 잊었지. 아니, 잊고 싶었겠지. 이제와 무슨 면목이 있겠어. 자식 없는 게 맞지. 나도 당신 다 잊었거든? 당신과 난 더 이상 아무 사이도 아니야. 병원에 온 환자일 뿐이라고. 자식에 대해 통 모른다는 아빠 덕분에 전 마음 정리를 쉽게 할 수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병동을 돌다 보면 아빠와 마주칠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분은 절 멍하니 바라보다 시선을 돌리곤 했습니다. 절 못 알아보는 게 분명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제 가운데 새겨진 이름을 보더니 한참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김태수님, 간호사한테 복약 설명은 들으셨어요? 전 가운데 새겨진 이름을 가린 후 냉정하게 돌아섰고 그 이후에도 아빠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어쩌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제 갈 길을 갈 뿐이었죠. 애틋한 정도 없는데 혼자 남겨진 날 버린 건 그분인데 제가 먼저 매달릴 필요도 없었고 살필 이유도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됐죠. 아빠가 자신이 100억대 부자라는 얘기라고 다닌다는 거였어요. 전 기가 찼습니다. 어이가 없었고 아빠의 망가진 모습에 치가 떨렸어요. 거짓말을 해도 적당히 하지 환멸이 밀려왔죠. 아빤 복도에서 절 보면 제가 사라질 때까지 절 뚫어져라 보곤 했습니다. 이유는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아빤 심한 알코올 중독으로 자주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죠. 전 아빠의 그런 시선까지도 너무 미웠습니다. 쉬는 날 남편이 술 한 잔을 권하더라고요. 요즘 말 못할 고민이 있냐고 표정이 너무 안 좋다면서 계속 걱정했다는 거였어요. 전 다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유성 씨, 우리 병원에 지금 누가 와 있는지 알아? 20년 전에 헤어진 아빠. 병동에 와 있어. 뭐? 아, 혹시 설마 그분? 남편은 단박에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절 하도 쳐다보니까 그럴 만도 했죠. 그분이 장인 어른이셨구나. 나도 너무 놀랍다. 그래서 요 며칠 표정이 안 좋았구나. 장인어른? 그렇게 부를 필요 없어. 나 그분 일반 환자처럼 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해. 아빠도 나 못 알아보는 것 같아.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안 보고 산 지 20년이야. 당신도 신경 쓰지 마. 괜히 장인어른이라고 부르지도 말고. 내 마음 다는 이해 못해도 조금은 알지? 부탁할게. 남편은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걱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전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고 솔직히 아빠가 온 뒤 마음이 너무 복잡하다고 토로했죠. 그리고 다음 날 병동 복도에서 아빠의 목소리를 듣게 됐어요. 병실 사람들한테 허풍을 치는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말이야. 이래 보여도 실은 100억대 부자라고. 당신들 그 많은 돈 봤어? 본 적이나 있냐고. 난 있지. 100억이면 말이야. 10,000원짜리가 몇 개인 줄 알아? 돈 세다가 날 세봤어? 그런 적 있냐고.
같은 병실 환자들이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아이고, 100억. 돈 세다 날 세봤으면 좋겠네. 아이, 근데 아저씨 그 많은 돈 두고 왜 여기 있어요? 1인실이 뭐야? VIP 대접을 받아도 모자라겠구만. 당신 저 말을 믿어? 노숙자로 거리에서 살았다던데 알코올 중독이라 정신도 왔다 갔다 하고 대충 맞장구 쳐줘. 입원 환자와 간호사들이 앞을 비웃는 게 보였어요. 전 얼굴이 화끈거리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죠. 그대로 전 병원 밖으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저 사람이 제 아빠라는 게 미치도록 싫었어요. 병에 걸린 엄마 돈 없어 병원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결국 엄마를 죽게 만든 것도 모자라 혼자 남은 저를 단 한 번도 찾지 않은 아빠는 남보다 못한 사이일 뿐이었습니다. 100억이라니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전 그분에게 조금의 동정심도 갖고 싶지 않았죠. 날마다 마음이 더 차갑게 식어갔어요. 다음 날 전 병동에 회진을 갔습니다. 제가 갔을 때 아버진 헛소리를 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도 상태가 크게 나빠질 만큼 아빠의 상태는 좋지 않았죠. 게다가 남편은 저 모르게 아빠를 1인실로 옮겨놨더라고요. 그날 아빠는 선망 증세를 겪고 있었어요. 아빤 손과 팔을 허우적거리며 누군가와 대화라도 나누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아빤 크게 놀라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침대에서 갑자기 뛰어내리셨고 전 너무 당황해서 뒷걸음질을 쳤죠. 하지만 아빤 제 손을 꽉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여보, 당신 살아있었어. 결이 엄마, 나 알아보겠어. 김태수님, 전 환자분 담당 의사예요. 말씀하시는 그분이 아니라고요. 여보, 이런 날이 오다니. 당신을 이렇게 보게 될 줄이야. 여보, 나 기억하겠어. 결이 엄마. 나 태수야. 당신 남편 김태수. 전 너무 화가 나는 한편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아빠 손을 뿌리치면서 등을 돌렸을 때 유리창에 비친 제가 보였죠. 20년이 지난 지금 전 엄마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엄마 모습 그대로였죠. 그날은 제가 두꺼운 뿔테 안경을 벗고 렌즈를 낀 날이었어요. 머리도 엄마가 즐겨하던 단발이었고요. 선망 증세로 아버진 절 틀림없이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괴로웠어요. 아빠가 끝까지 날 괴롭힌다는 생각에 전 견딜 수가 없었죠. 환자분, 이 손 놓으세요. 하지만 아빠한텐 제 얘기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잡은 손을 더 꽉 쥐었고 전 이성을 잃고 소리치고 말았죠. 왜 이래요? 그만해. 내가 어떻게 엄마야? 정신 좀 차려, 아빠. 정말 못 알아보겠어?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거야? 나 결이잖아. 아빠 딸이잖아. 나한테 끝까지 왜 이러는 건데? 하지만 아빠는 그조차 알아듣지 못했어요. 제가 엄마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빤 전혀 모르던 얘기를 꺼냈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여보, 내가 어리석었어. 그 무당 말을 듣지 말걸. 복권 1등 당첨됐을 때 바로 당신 데리고 서울 병원에 갈걸. 천지 바보였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여보. 전 얼이 빠져 있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꾸만 고개를 숙이는 아버지 턱을 들어 제 눈을 마주보게 했죠. 이게 다 무슨 얘긴지 알아야 했어요. 아빤 기막힌 얘기를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게? 무당은 뭐고 복권 1등은 뭐냐고. 20년 전에 우리 엄마 병원에 갈 수 있었어? 우리한테 정말 그럴 돈이 있었냐고. 결이 엄마,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당신 병원에서 쫓겨냈을 때 나 하루 종일 일하러 다녔어. 온종일 일하고 밤이 되면 제정신으로 있기 힘들어 술 마셨고 집에 가면 어린 결이가 당신 돌보고 당신은 얼굴이 시커멓게 변해가고 죽음이 문지방까지 와 있는 것 같았지. 아무 희망도 없다가 벼락 맞은 것처럼 복권 당첨됐을 때 그것이 1등이라는 거 알고 나 얼마나 기뻤는 줄 알아. 아빠,
정말이야? 그 말이 정말이었어? 그 100억, 거짓말 아니고 진짜였단 말이야?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빤 여전히 절 엄마로 알고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이 돈으로 당신 살릴 수 있겠구나.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근데 내가 바보였어. 다 내가 망친 거라고. 아빠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했어요. 전 침착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아빤 당신만 알고 있던 한서린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복권 당첨. 그것도 1등. 그렇게 좋으면서도 또 무서웠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길에서 만난 어떤 늙은 여자가 나한테 대뜸 그러더라고. 그게 화근이었어. 그 여자가 너무 무서운 말을 하는 거야. 갑자기 거액의 돈이 생긴 아버진 불안한 마음으로 집을 향하는데 버스 정류장 앞에서 만난 늙은 여자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였어요. 그 돈 가족에게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고, 피 묻은 돈이 되어 가족을 죽음으로 내몬다는 얘기에 아빤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늙은 여자는 절대 그 돈을 쓰지 말아라. 당첨금 전부 불우 이웃들에게 기부하면 불운이 행운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했다는 거였어요. 아버지는 그 여자가 자기한테 돈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도 놀라웠지만 그것보다 그 여자의 말에 크게 실망하셨고요. 당첨금으로 엄마의 병을 낫게 해주고 싶었던 아버진 그 늙은 여자에게 대뜸 화를 내고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찾아온 행운인데 초치는 소리를 하냐고요. 뭘 알고나 짓거리라고 욕을 해주고 급하게 무당집을 찾아갔대요. 찾아간 곳에서 아버진 하소연을 하게 됐고 그 무당은 애군을 막아준다며 부적을 써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무조건 그 돈은 묻어. 집 근처 땅속 깊숙이. 그리고 잘 들어. 안사람 머리카락이랑 손톱 있지? 그걸 같이 묻고 한 달 동안 정성껏 기도를 해. 그러면 나쁜 운이 달아나고 그 돈을 써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내 말 명심해. 반드시 집사람 머리카락이랑 손톱이어야 해. 딸이나 아저씨 거 섞이면 큰일 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라는 대로 꼭 할게요. 애 엄마 낳는 일이라면 뭔들 못하겠어요. 집사람 그렇게 하면 산다고 했죠. 우리 집에도 좋은 일만 있고요. 아무렴 그래야죠. 집사람 살 수 있다면 세 식구 뭉쳐 살 수만 있다면 저 뭐든 할 거예요. 이 똥밭에 굴으래도 굴을 거라고요. 그때를 떠올리는 아빠 눈에선 광채가 났어요. 아픈 엄마에게 돈이 없어 아무것도 해주지도 못하고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돈도 희망도 생겨 너무 좋으셨다는 거였죠. 너무 기뻐 몇 날을 잠도 못 잤대요. 오로지 그 무당이 알려준 걸 제대로 해내야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였죠. 그래서 병든 엄마의 머리카락과 손톱에 집착을 했던 거였어요. 아빠 마늘창고 뒤쪽 땅에 돈을 깊숙이 묻고 밤이 되면 엄마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가져가 기도를 했던 거였죠. 꼭 한 달 동안 정성을 들였지만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31일째 창고에 큰 불이 났던 거였어요. 불이야, 불이야. 저 불 꺼야 돼요. 동네 사람들 나 좀 도와주쇼. 저 불 좀 꺼주세요. 제발요. 아빤 정신없이 불이 난 창고로 뛰어들어갔고 엄마가 그 뒤를 쫓아가면서 변을 당한 거였습니다. 의식을 잃었던 아버진 엄마가 화마에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충격을 받아 정신을 놓아버린 거였어요. 아버진 제 손을 붙잡고 오열했죠. 거리를 떠돌면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한심한 짓을 저질렀는지. 내가 조금만 더 현명하고 똑똑했더라면 그런 무당들 말 안 듣고 당신부터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는데 내가 죄인이야. 그날 마늘 창고에 불이 난 날 내가 죽었어야 했어. 그렇게 벌을 받았어야 했다고. 전 아빠 손을 뿌리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죽으면 다 해결돼? 어떻게든 살아서 해결을 했어야지. 복권 1등?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엄만 없는데, 그때 엄만 세상을 떠났는데. 왜 그랬어? 왜? 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당신은 가족을 가질 자격이 없었어. 이제 와서 나한테 왜 이래?
왜 그걸 다 나한테 털어놓는 거냐고. 아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엄마한테도 죄스럽고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흐느꼈어요.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어린 딸을 정신이 나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 가슴이 찢어진다고 하셨죠.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어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염치 없지만 아내에게도 딸에게도 이렇게 빌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끊임없이 자책하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아빠 바보야. 아빠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내가 왜 뉴스만 보는 줄 알아? 혹시 아빠가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 항상 눈으로 아빠를 찾았어. 화면에 노숙자들 나오면 아빠 비슷한 사람만 찾았고, 거리에서 사고가 생겼다고 하면 혹시 아빠가 나쁜 일을 당한 건 아닐까? 화면에서라도 볼 수 있을까? 얼마나 애를 태웠다고. 아빤 몰라. 아무것도 몰라. 내가 얼마나 아빠를 기다렸는데. 아빤 미안하다는 소리만 연거푸하다가 정신을 잃으셨어요. 곧 병원에 소문이 쫙 돌았습니다. 아빠와 제가 오열하며 나눈 얘기는 금방 퍼졌어요. 전 병원 비상구를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손이 벌벌 떨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차를 코앞에 두고 전 주저앉아 버렸죠. 앉아서 펑펑 우는데 누군가 제 곁에 다가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그 사람은 말없이 절 차에 태우고 가까운 공원 주차장에 차를 대줬죠. 난 몰랐어. 까맣게 몰랐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아빠가 이해가 안 돼. 그 돈이면 엄마 하루라도 더 살 수 있었는데 그 집에서 버티지 않고 바로 서울에 있는 병원에 왔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미치겠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남편은 침통한 표정으로 절 안아줬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못했던 것 같아요. 기막힌 사연을 듣고 전 큰 충격을 받았고 쉽게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출근도 못할 정도였어요. 며칠 뒤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진 아빠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아빠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절 알아보셨어요. 결아, 내 딸, 미안하다. 아빠를 용서해다오. 전 아빠의 용서해달라는 말에도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초라한 장례식을 치르면서 전 많이 울었어요. 20년 동안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눈물이 끊임없이 제 얼굴과 옷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엄마를 떠올렸어요. 엄마 역시 아빠에 대한 기억과 함께 봉인돼 기억에서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거든요. 엄마, 그동안 잘 있었어? 아빠 이제 엄마 곁에 간다. 질투 안 나냐고? 무슨 질투야. 엄마 아빠는 원래 그랬잖아. 두 분 이제 영원히 함께 됐네. 힘든 일 다 잊고 편히 쉬세요. 아빠도 여기서 고생 많이 했어. 엄마 곁에서 푹 쉬게 해줘. 전 장례를 치르고 많이 아팠습니다. 물 한 모금 못 넘길 정도로요. 열이 치솟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헛소리를 했죠. 반복되는 꿈속에서 아버진 거리를 헤매고 있었고 엄만 불이 난 창고에 나비처럼 뛰어들어갔습니다. 전 거리에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고 불을 향해 달려가는 엄마를 잡고 뒹굴었어요. 몸부림치며 울면서 깨어난 게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절 안고 달랬어요. 제발 정신 차리라고 자길 좀 보라면서 안타까워했죠.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게 놔두지. 모르고 살았으면 이렇게 힘들지도 않았을 텐데. 무당이 다 뭐야. 복권이 다 뭐야. 돈이 뭔데. 그깟 게 뭔데. 그냥 먹고 살기만 해주지.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게 해주지. 불쌍한 우리 엄마 집에서 죽어가는 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다 싫어. 나도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남편이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제발 그만하라면서 남편은 소리쳤어요. 결아, 왜 이래? 정신 좀 차려. 너 다 이겨냈어. 그 어려운 시간 다 지나왔다고. 내 생각은 안 해? 너만 바라보고 사는 난 생각 안 하냐고. 너 없이 나 못 살아.
당신 없이 사는 거 나한테 아무 의미 없다고. 결아, 정신 차려. 내가 네 곁에 있잖아. 너만 사랑하는 남편이 여기 있잖아. 자꾸 의식을 잃고 삶을 포기하려던 절, 남편이 꽉 붙잡아줬어요. 전 한 달을 아프고 한 달을 더 회복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아프고 슬프면 심장을 부여잡고 울었어요. 너무 오래 울지 않고 슬퍼하지 않았던 게 한꺼번에 빗장 풀린 듯 터져나오는 것 같았죠. 석 달 후 비로소 건강을 되찾은 전 남편에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어릴 때 저 살던 그 집 함께 가줄 수 있겠냐고요. 아무래도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것 같았죠. 알고 보니 그 집과 땅은 제게 상속이 되어 있었어요. 가보니 주변 풍경은 많이 변했는데 그 집만 20년 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불난 뒤 아무도 돌보지 않아 황폐하기 짝이 없었죠. 뒤쪽 뼈대만 남은 마늘 창고, 폐가가 되어버린 살림집은 누가 봐도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트렁크에서 삽과 연장들을 챙겼고 전 한참을 창고가 있던 자리에서 서성거렸어요. 20년 전의 큰 불이 다시 한번 떠올랐지만 그날의 날씨는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철쭉이 지천이었고 주변은 온통 푸릇한 새순 천지였어요. 남편은 제가 말한 어딘가를 삽으로 파기 시작했죠. 아버지의 이야기를 토대로 돈이 묻혀 있을 법한 곳을 파헤치는 거였습니다. 한참을 땀을 흘리며 삽질을 하던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자기야, 여기 좀 봐.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땅을 한참 파내려간 끝에 남편의 삽은 항아리 뚜껑 같은 걸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변에서 같은 크기의 커다란 항아리 5개가 연달아 발견됐어요. 뚜껑을 열어보자 잘 밀봉된 현금이 쏟아져 나왔고요. 어찌나 꼼꼼히 쌌는지 상처 하나 없는 현금이 다발로 뭉치로 나왔습니다. 일부는 습기에 상하기도 했지만 그런 건 많지 않았어요. 남편과 전 집을 대충 치우고 돈을 옮겼죠. 그리고 밤새도록 돈을 셌습니다. 중간중간 전 멍해졌어요. 이 돈 아빠는 묻은 그대로 두고 단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더라고요. 불에 탔는지 어쨌는지 관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를 잃었다는 자책감에 정신을 놓고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거리에서 지냈던 거였죠. 아빠에게 엄마는 세상 전부였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를 잃은 충격에 자식인 저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요. 저는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원망해야 할지 분노해야 할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넋이 나간 저를 쉬게 하고 혼자서 그 많은 돈을 정리했어요. 동이 터오는 아침 남편은 이렇게 말했죠. 정말 한 푼도 안 쓰셨네, 장인어른. 지독하지? 우리 아빠. 이 돈 어떻게 할 거야? 글쎄, 내가 갖긴 싫어. 절대로. 전 이 돈이 제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불행이고 행운이고를 떠나서 제 소유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 남편과 몇 날 며칠 고민을 했고 결국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모두 다 한 푼도 빠짐없이 기부를 하기로 했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겠어? 응, 조금도 후회 안 해. 당신 내 말 따라줄 거지? 딴 마음 있는 거 아니지? 내가 왜? 나한텐 그 어떤 것도 요구할 권리 없는데. 모두 당신 뜻대로 해. 나 따를게. 그렇게 해서 100억이라는 돈은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곳의 기관에 돈을 나눠서 보냈고 100억이 한 푼도 남지 않게 됐을 때 마음이 후련해지고 과거로부터 풀려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옛날 집은 깨끗이 치우고 마늘 창고가 있던 자리는 갈아서 텃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유품을 뒤늦게 정리했어요. 아빠의 낡다 못해 사가버린 기타와 엄마가 좋아하던 머리핀, 그릇 같은 걸 조금 가져오게 됐죠. 사진도 몇 장 남지 않은 걸 추려왔고요. 20년 가까이 잊고 살아왔는데 물건과 사진을 보니 기억이 새로웠습니다. 사람 사는 정이 있던 동네는 빈집이 더 많았어요. 제가 기억하는 어른들은 돌아가셨거나 이사를 한 상태였죠.
그렇게 전 과거와 아주 느린 화해를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 남편과 전 여행을 떠났어요. 고속도로를 달릴 때 태어나 처음으로 쌍무지개가 뜬 걸 보게 됐죠. 처음엔 제가 헛것을 봤나 했지만 커다랗고 둥근 무지개가 커다란 산봉우리 위를 감싸고 있었어요. 남편이 모는 차가 쌍무지개의 한가운데로 들어갔고 잠시지만 무지개가 순식간에 사라지며 제 주변이 온통 빛으로 물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하늘은 파랗기만 했어요. 전 어리둥절해 남편에게 물었죠. 방금 쌍무지개 부서지는 거 봤어? 그런 게 있었어? 쌍무지개? 못 봤는데. 이상하다. 분명히. 순간 전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뜨겁게 차올랐어요. 말로 설명할 순 없지만 엄마 아빠가 저한테 다녀가신 것 같았죠. 속절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엄마 함께 있구나. 나 잘했다고 칭찬해주러 왔어? 고마워, 엄마 아빠. 이후 전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진심으로 아이를 원했지만 전 망설였던 긴 시간이 있었죠. 하지만 아빠를 보내드리고 그 돈을 기부하고 난 뒤 제 생활과 생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좋겠다. 남편과 내 아이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면서 마음이 움직였죠. 결국 임신에 성공했고 쌍둥이를 품게 됐어요. 지금은 출산을 기다리고 있고 자주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얼마 전 다시 송골매에 어쩌다 마주친 그대를 들어봤어요. 시간 여행을 떠난 것처럼 기분이 아련해졌습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네. 첫 소절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고 미소가 지어졌죠. 남편은 노래를 따라 부르는 저를 보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과거가 없다면 지금의 저도 있을 수 없겠죠. 한때 전 제가 지나온 길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창문을 닫으면 바깥 풍경이 보이지 않는다고 과거를 향한 창문을 닫아두고 있었죠. 이제는 그 시간조차 과거가 돼버렸네요. 아빠와 병원에서 마주친 건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필연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를 외면한 저를 위해 엄마가 아빠를 보내준 건 아니었을까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힘든 20년의 시간을 견딘 건 부모님과 함께했던 11년의 행복한 시절 덕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곧 태어날 쌍둥이들에게 저도 노래를 불러주게 될까요? 엄마처럼 다정하게 대해주고 싶습니다. 무척이나 잘해보고 싶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